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 우리 김상희 의원님의 축사를 듣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아주 사상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1.05입니다. 이 출산율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또 낳은 아이를 잘 키우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과제다. 지금 국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그런 요즘의 가족들이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개개인이 그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일 저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태어났든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잘 성장해서 행복한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부모 가정과 달리 한부모나 미혼모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지금 미혼모나 한부모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회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혼 부모가 2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1.8%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성인입니다. 그 한부모 중에서도 그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보면은 이 그 미혼의 한부모들이 그리고 또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불행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이든지 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잘 기르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 그 미혼모의 경우에 각종 법률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친권 행사 자체도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이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이와 이 그 미혼모의 삶에 정말 그 증진을 위해서 어떤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오늘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 또 그냥 애써서 그냥 뭐 눈 감고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오늘 현실을 잘 보고 어떻게 경제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법적 사회적인 그런 그 안정성 그리고 엄마로서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부탁을 받아서 미성년 미혼모의 권리 보호에 관한 어찌 보면 소고라고 붙였지만은 민법상의 어떤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 민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시대가 변하면서 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확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출한 미성년자가 출산하게 되는 경우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사실은 자녀 양육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그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스스로 이를 감당해야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그 법적 그
제도적 그 조력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고 자녀 역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는 말 그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민법상 항상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미혼모인 경우 미성년 미혼모에게도 성년 의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뭐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은 결론을 제가 도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좀 더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접근하여 보았습니다. 미성년 미혼모의 자녀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들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36조에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가족 역시 가족 생활에 포함되고 그 가족이라는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이미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헌법상 모성권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또 민법에서도 호주제 폐지 이후에 가족에 대한 그 범주를 개정 민법에서 77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혈연 관계라는 어떤 가족의 범주에서 미혼모 가족 역시 민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외자와 혼중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또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한 자녀는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자녀의 복리는 어떤 경우에든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서도 아동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아동 역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미성년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가지의 이런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년 의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으로 인한 성년 의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26조에 2에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성년 의제가 197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고 또 혼인 정령은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혼인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하여 성년 의제가 되며, 성년 의제가 되면 성년으로서 민법의 어떤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 의제에 대한 연역을 보면 로마법으로 거슬러 가는데, 로마법을 통해서 프랑스 민법이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년 의제와 외국에서의 프랑스, 특히 성년 의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에서 발전되어 온 성년 의제 역시 물론 성년이 혼인을 통한 성년 의제도 있지만 성인에 대한 선고를 통해서 성년으로서 어떤 그 선고를 받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부터 혼인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법원이 존재하여 왔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미혼이면 성인 취급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년 의제 제도는 혼인이라는 것에 그 중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년 의제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학설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성년으로 의제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혼인을 하면 독자적인 혼인 생활을 가져야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들의 혼인 생활은 부모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법률 행위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권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데에서 성년 의제의 어떤 근거는 독자적인 혼인 생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다른 그 성년 의제의 학설은 능력설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수설에 의하면 능력설보다는 혼인 생활의 독립을 더 근거한다라는 측면에서 혼인 생활 독립설을 다수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프랑스와 독일의 두 가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제도에서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친권으로부터 해제돼서 성년 의제라는 개념으로 성인의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한 독자성을 갖게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혼인으로 인한 그 성년 의제에 있어서 혼인이 아닌 미성년자도 성년 의제로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프랑스의 성년 의제 제도는 그동안 만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오래전부터 연령이 만 18세 혹은 여성은 만 16세 이렇게 혼인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경향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여성과 남성의 혼인 연령을 동등하게 하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의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성인 연령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만 18세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만 18세 이상이 이제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경우에는 친권으로부터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년 의제라는 의미가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유럽 특히 그 국가에서는 요즘 강제 혼인이라든가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성년 이하의 어떤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제도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년 의제의 어떤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성인 연령과 혼인 연령이 동등하다라고 본다라면 결국은 성인을 하면 자신이 독자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독일은 사실 성년 선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프랑스의 제도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으며 성년 선고제는 어떤 성숙한 연령이 되었고 그 성숙도가 인정이 되면 부모와 또 당사자와 법원이 어떤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성년으로서의 어떤 선고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년 의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년 의제 혼인하였기 때문에 성년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제도는 많은 논란 끝에 결론적으로 보면 독일은 이 제도를 결과적으로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민법에서는 성년 의제라는 그런 규정이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을 살펴보면 1975년도에 성년 연령하고 혼인 연령이 만 18세로 동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혼인한 자에게 성년 의제를 할 필요가 민법상에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성년 선고 제도도 역시 모두가 삭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년 의제에 대해서 왜 독일 입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찬성의 의견도 있었지만 입법자는 법정 대리인의 혼인 여부를 동의한다고 해서 그가 민사적인 거래 행위까지 그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을 달리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았다는 것과 미성년자를 위해서도 너무 빠른 독립적인 어떤 독자성을 갖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한 후에 남편 이제 성년으로서 여성이 의무 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남편으로부터 혹은 친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성년 의제 제도에 대해서 그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독일의 법제의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시사하는 점을 우리가 볼 때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성년 의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도입하지 않은 독일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에게 시사한 바는 그리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지 여기서 또 제가 밝힌 바 있지만 꼭 미성년자를 위해서 과연 성년 의제가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성인 연령과 혼인 연령을 같이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도 있는 것으로 있고 그것은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도 만 18세, 지금 성년이 19세인 어떤 그 1년이라는 터울이 있는데 성인 연령이 좀 낮추어진다라고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성년 의제에 대한 입법화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어떤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년 의제 독일 쪽보다는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혼인에 대한 성년 의제도 있지만 프랑스는 미성년자도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부모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법원에 이를 신청을 해서 법원도 이에 받아들여진다면 미성년자도 아이를 낳은 거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친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혼인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성년 의제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에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법상의 친권과 양육권,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그러니까 친권과 앞서 하나 말씀드리면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고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그 실행에 관해서는 국가가 감시한다라는 독일의 기본법의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양육권에 관한 것은 부모의 어떤 권리로서 공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녀 양육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또 자녀 양육에 관하여 국가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친권과 양육권,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법상에 살펴보면 우리의 규정에 있어서 조부모의 친권 행사라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미혼모는 부모로서 친권자나 부모로서는 친권자나 그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10조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미혼모의 현행 법상에서도 예를 든다면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조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기를 원할 때 그 민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혼모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본래 실제 부모이면서도 무조건 조부모의 어떤 친권 대행에 따라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부모의 어떤 권리의 어떤 침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오래 가출해서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을 때 또 부모가 미성년 미혼모의 자를 도울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도움이 이러한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에 대한 친권 대행을 그 조부모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법적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어려운 다양한 실질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혼모 지원센터에서 저에게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친권 행사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는 삭제되어야 하며 새롭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는 여전히 민법상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하고 법원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법원의 그 역할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후견적 역할, 또 아동 보호기관에 관련된 보호기관의 어떤 이러한 역할들이 굉장히 저는 기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가정법원의 역할과 실질적인 아동 보호기관의 역할이 잘 되어질 때 미성년 미혼모 이런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어떤 후견적 역할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독일 민법의 경우에도 친권의 정지 이런 개념이 아닌 휴지라는 게 좀 그냥 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권리 남용으로 인해서 친권이 어떤 잘못 행사돼서 친권이 제한되는 그런 제도가 우리 민법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친권의 휴지로서 행위 능력자나 무능력자에서 친권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 법정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독일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도
우리의 민법 역시 이런 것은 시사점이 된다라고 보여지며,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장애, 특히 양육권자의 휴지가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성년 후견 제도의 개선을 통한 개정을 통한 개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미성년 미혼모에 대한 미혼모의 부모에 대한 친권의 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가 부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친권자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집을 나와서 아니면 독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친권자인 부모가 사실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부모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권자로 존재해 있다면 아까 법률 행위, 거주의 어떤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여러 가지 동의권을 필요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걸 후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법은 2014년도에 친권 제한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친권 상실 제도만 있었지만 지금은 일시정지 또 일부 제한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권 남용이라는 것은 사실 적극적인 남용이 될 수도 있지만 소극적인 남용, 특히 이것은 이제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방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을 정지하는 그러한 제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상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그 부모가 이 미성년자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친권도 분명히 제한되어야 하고 정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도적 활용을 통해서 후견인의 역할을 누군가가 담당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성년 미혼모의 자유를 위한 후견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 미혼모의 어떤 자해 후견인 역할도 역시 조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신설을 해서 후견인이 선정이 돼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임신한 때부터 아동 청소년 층에 제가 알아보로는 이제 미성년자가 찾아갑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모든 케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형태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조언을 듣게 되고, 아동 청소년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도 하고 법적인 지원 역시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에 대한 인지 청구권이라든가 부가 인지됐을 때 부양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성년 미혼모가 할 수도 없고 미혼모의 부모님도 사실은 담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법은 사실 미성년 미혼모가 미혼모인 경우에 친권자가 조부가 아닙니다. 조부가 아니는 규정으로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당은 조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는 미성년 미혼모지만 이를 조력하는 어떤 후견인으로서의 대행 역할은 가정법원이 선임하여서 후견인의 역할 기관이라든가 이런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기관이 이를 맡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미성년 미혼모는 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들을 캐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의 어떤 케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끝으로 우리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미성년 미혼모의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자녀를 더욱이 이제 저출산이 이제 어떤 우리의
사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점을 여전히 찾아가야 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아이가 우리 이 아이이므로 잘 키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의 어떤 조력이 없이는 누구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좀 더 이슈화되어서 민법의 개정과 함께 또 지원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역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약자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지 저는, 왜냐하면 분명히 약자는 약자인데 약자라고 하는 순간 너무 가엾어져서 약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뭐한데, 이런 부분들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뒤이어서 신옥주 교수님도 발표를 하실 텐데, 제가 이런 부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선 그 성년 의자와 관련해서 당연히 실무상 이런 문제는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지는 않고, 또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법원까지 올 만한 사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걸 봤었어요. 미성년 미혼모나 미성년 자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 자기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경우에 그 양육비를 당연히 그 아이의 조부모가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냐. 우리나라 민법은 1차 양육 의무, 그러니까 1차 부양 의무, 2차 부양 의무란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이런 부양 의무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 사이에서는 콩 한쪽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나도 살만하면 너도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25살 정도까지 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1차 부양 의무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조부모가 아이를 자기의 의무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도 의무가 있지만 아이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도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아이인지 누구의 손자인지를 아는 경우라면 비양육 부모에게 우리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양육 부모의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각주 일에서 적어봤는데 그 양육비 이행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은 그냥 미성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그 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돼 있는데, 미성년, 아까도 조 교수님 발표하셨지만 19살 되면 이제 성년이 됩니다. 19살 되면 조부모에 대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 규정이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양육비 이행법 같은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25세 이하의 양육 부모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 교수님 발표 중에 성년 의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미성년 미혼모의 친권 행사와 관련한 발제를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혼이라고는 해도,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은 경우에 성년으로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권이나 후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1차적인 생각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꼭 친권은 나쁜 것이고 후견은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친권자도 좋은 친권자와 나쁜 친권자가 있고 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지금 독일 같은 유겐트암트 같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뭐 이혼모에 대해서 어떤 후견을 행사를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미혼모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기관에 가서 나를 후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다른 분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 이제 당연히 친권이 부활하지 않고 친권을 하든지 후견을 하든지 선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민법은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친권이 상실됐을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경우에 굉장히 법적 공백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번 다른 데서 발표를 했는데 그 13세 아이가 엄마랑 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두 경우가 있죠. 하나는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엄마가 너무 많은 빚을 남겨놓고 간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은 아빠의 친권이 자동 부활한다. 이러면 아빠가 보험금 가져가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이 아이가 상속 포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친권자는 후견인이 없어요. 그럼 그 기간 지나가 버리면 그 빚을 다 떠나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경우만을 두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보험금을 아빠가 찾아갈지도 몰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부당해. 그러니까 친권이 자동 부활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조항을 만들었지만 그런 경우하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하고 경우의 숫자만 봤을 때 저는 후자가 굉장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얻는 치명적인 그 피해가 더 커요. 물론 그런 경우에 저 같은 훌륭한 법률가를 만나면 제가 빨리 임시 후견인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친권 대행자 지정 신청도 하고 법원에 해서 3개월 안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이거를 친권을 어느 한 공백 상태를 두고 너 친권을 할래 후견을 할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개입해서 그 아이를 아니면 그 자녀를 또는 그 분을 좀 배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이를 손자라고 칭하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제 아직 태어난 아이 그 손자의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성년 미혼모라도 부모가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성년 미혼모의 그 생애 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미성년 미혼모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행위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누군가가 후견 개시 신청을 해서 후견인이 선정되도록 하면 자기 미성년 미혼모의 또 후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견인이 그 미성년 미혼모가 낳는 아이의 친권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친권자가 자식의 친권자로서 또는 손자녀의 친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미성년 미혼모가 후견인이 선정이 되면 그 후견인이 미성년 미혼모와 그 자녀까지 친권을 대행할 수 있도록 후견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법원이나 이런 행위 능력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혼자서도 여러 법적 권리들을 다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성년 의제 또는 아니면 뭐 친권에서의 해방이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친권자의 그 친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무엇이 원칙일까? 저는 원칙은 이제 성년 의제나 그런 식으로 친권으로부터 독립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주는데 혼자서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 법원에 후견이나 나는 친권이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훨씬 더 법률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6 이상 되면 만약에 상속 포기 같은 것도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7살만 되면 다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성년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년에 대해서 성년 19살 되는 날과 바로 그 전날 사이에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도 미혼모가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한정 후견의 범위 내에서 나는 이 부분만 친권을 받고 싶어요. 후견인의 후견을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직 신 교수님 발제 전이라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의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지의 문제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지의 법 규정을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개정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43페이지에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되면 협의에 따라서 종전 성가 또는 부의 성가본을 사용할 수 있고 협의를 하면 인지를 할 때 이제 그 구청에서 인지에 따른 뭔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협의됐는지를 보면 협의에 따라서 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종전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부의 성가본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부의 성가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원칙과 예를 좀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아이가 쓰던 성을 좀 계속 쓰면서 그러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그러니까 9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랑 엄마랑 엄청나게 싸우면서 결혼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두 분은 다 성인이에요. 지금 40이 넘었는데 아이는 9살이니까 이제 30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를 낳으려 결정을 했어요. 나는 혼자서도 이 아이를 다 키울 거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때 뭐 각서를 썼어요. 뭐 친권도 행사하지 않을 거고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어떤 주장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를 마음대로 자기가 인지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가본이 바뀌고 뭐 이런 과정에서 소송이 막 무려 한 5개 정도 했더라고요. 저한테 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은 그래요. 자기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버렸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소송은 5번이나 했는데 보러 오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만 괴롭힐 목적으로 그리고 아이한테는 인지하면서 자기 성본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왜 어른들은 나를 아빠 성을 쓰도록 강요를 하냐. 나는 엄마 성을 쓰면서 살고 싶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그 소송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기각당했거든요, 법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쯤 지났는데 이 아이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장을 받아와도 엄마한테 보여주질 않는데요. 그 앞에 이제 아빠 성이 적혀 있으니까. 이름은 자는 너 누구니? 그러면 나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인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배인구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하지 성을 안 써. 그 애를 한 2번 보고 나서부터 아 진짜 어른들이 아이의 그 행복 추구권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구나. 이 아이의 성본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간단하게 엄마 성을 써, 아빠 성을 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의 관점뿐만 아니라 아이의 관점에서 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정말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무서 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